2025년 8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오전 8시 4분 대한항공 KE690편이 도착했죠. 탑승객들이 하나둘 입국장 문을 빠져나오는데 한 청년이 멈춰 섰습니다. 24살 민수. 그는 43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부모님이 달려갑니다.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민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입술은 굳게 다문 채였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공항 밖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 감시당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폈죠. 차에 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만 응시한 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튿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경찰 앞에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당신을 데려간 건지. 민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경찰은 부모님을 따로 불러 조사했고 그제야 일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은 3,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작 민수는 그 32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현재 민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렇다면 민수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6월 제주에 살던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캄보디아까지 가게 됐고 왜 32일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민수가 SNS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서 비롯됐습니다. 32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초 제주시의 한 원룸입니다. 민수는 24살, 지역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문제는 대출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생활비와 등록금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이 1,200만 원, 거기에 카드값과 소액 대출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매달 이자만 60만 원이 나가는데 편의점 급여는 130만 원 남짓이었죠. 남는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나면 이자조차 제대로 갚을 수 없었습니다. 6월 15일 민수는 대출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SNS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서 DM이 왔어요. 프로필 사진엔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 남성이 찍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글 보고 연락드려요. 제가 부산에서 금융 쪽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만으론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곳에서 단기로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긴 해요. 한 달 정도만 하면 1,0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민수는 의심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준혁은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해외 사업하는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을 구한다는 거였죠. 출장 개념이라 숙식이 제공되고 일도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단 부산에 오세요. 대출 상담도 같이 받고 그 일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는 것까지는 부담 없잖아요. 6월 20일 민수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산에 가보겠다고요. 준혁은 바로 답장을 보냈죠. 6월 23일 오후에 부산역에서 만나자고, 자기가 교통비는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의 계좌에 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김준혁이었어요. 민수는 그때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돈을 보내줬으니 사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6월 23일 아침 민수는 간단한 짐을 챙겨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6월 23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입니다. 민수는 준혁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 와보는 부산이었죠.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민수 씨냐고 물으며 밝은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민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SNS 사진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말투도 친근했으니까요. 준혁은 민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커피를 시켜주고 친절하게 제주에서 오느라 힘들지 않았냐고, 점심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꺼내 대출 상담부터 시작하자며 몇 군데 대부업체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금리가 높거나 담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직장 재직 증명이 필요했죠.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준혁이 슬쩍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목돈을 만들어야 대출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요. 준혁은 자기가 아는 사업가가 동남아에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국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죠. 숙식 제공에 왕복 항공권까지 회사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요.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준혁은 자연스럽게 한국 고객들 상대로 상품 판매하는 텔레마케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했죠. 민수가 왜 굳이 동남아에서 하냐고 물으니 준혁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세금 문제를 설명했어요. 그만큼 직원 월급을 높게 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고민해보라고, 급한 건 아니라고 했죠. 저녁 먹으면서 더 이야기하자며 민수를 사상구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방을 잡아주면서 오늘 여기서 쉬고 내일 다시 만나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숙박비는 자기가 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2,000만 원 빚을 한 번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다음 날 오전 준혁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요. 민수는 고민 끝에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일이냐고, 불법적인 건 아니냐고요. 준혁은 오히려 그런 질문이 당연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함을 보여줬어요. CNC 컨설팅이라는 회사 명함이었죠. 사무실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였습니다. 준혁은 불안하면 이 회사에 전화해서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거 확인해보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직원이 받았고 김준혁 부장이 있냐고 물으니 지금 외근 중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조금 더 안심했습니다. 실제 회사가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6월 25일 민수는 준혁에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기뻐하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빠르면 이틀 뒤 출국할 수 있다고, 항공권이랑 비자는 회사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했죠. 여권이 있냐고 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 사본을 건넸습니다. 준혁은 이틀 뒤 연락하겠다며 사본을 받아갔어요. 6월 27일 저녁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김해공항에서 만나자고, 항공권은 준비됐다고요. 민수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한 달 정도 연락이 뜸할 수 있다고 말했죠. 6월 28일 오전 김해공항입니다. 준혁이 민수에게 항공권을 건넸어요.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이었습니다. 민수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자 준혁이 웃으며 말했죠. 말 안 했나? 캄보디아예요. 요즘 한국 기업들 많이 진출한대거든요. 민수는 캄보디아라는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미 부산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준혁이 옆에서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공항에 직원이 마중 나올 거라고, 걱정 말라고요. 오전 11시 40분 민수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 달만 버티면 1,000만 원, 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혁은 민수가 탑승하는 걸 지켜본 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 명 보냈습니다. 6월 28일 오후 4시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준혁이 말한 직원이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날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남자였습니다. 자기가 회사 직원이라고, 지금 가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30분 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쯤 보였어요. 민수에게 짐을 싣자며 차 뒷좌석을 가리켰죠. 민수가 탑승하자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회사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곧 도착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주변엔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실이라기엔 분위기가 너무 달랐죠. 남자가 2층으로 올라가라며 민수를 앞서 걸었습니다. 2층 복도 끝방으로 들어갔을 때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2층 침대 4개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침대마다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민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남자 2명이 들어오더니 민수의 가방을 빼앗았어요. 휴대전화와 여권, 지갑을 모두 빼앗겼죠. 민수가 항의하려 하자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부터 민수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0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준혁이 말한 텔레마케팅은 사실이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투자 상품을 팔거나 대출을 빈자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이었죠.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거부하면 폭행당했어요.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죠. 민수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민수처럼 고수익 일자리에 속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탈출을 생각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건물엔 항상 감시자들이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박혀 있었죠.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7월 9일 갑자기 조직원 한 명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민수 부모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민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조직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 여기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뭔 소리냐고 물었지만 조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민수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던 아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방금 그 전화는 뭐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틀 뒤인 7월 11일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텔레그램이었어요. 민수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죠. 화면엔 민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죠.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요. 민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킨 대사를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어요.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겼어요. 그걸 갚는 조건으로 지금 창고 정리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부산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죠. 감금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밖으로는 나가본 적 없어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감금이 아닌데 밖에 나가지 못한다니요. 아버지가 끼어들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면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끊으라는 말이었죠.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끊어졌어요. 부모님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본 아들의 눈빛, 어색한 말투, 배경에 보였던 2층 침대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7월 12일 민수 부모는 제주 서부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국외 사건이라 관할 건이 없었고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도 쉽지 않았죠.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민수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한 달 가까이 민수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23일간의 침묵이었습니다. 민수 부모는 매일 휴대전화를 붙들고 살았어요. 혹시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녔죠.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매일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진전이 있냐고, 외교부에선 뭐라고 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담당 형사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캄보디아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현지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민수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7월 12일의 영상통화가 떠올랐어요. 아들의 굳어있던 표정, 배경에 보였던 낡은 2층 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월 20일 민수 부모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025년에만 330건이 넘는다는 거였죠.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자기 아들만 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갔고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커뮤니티에선 몸값을 지불한 가족들의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창원에서 온 20대 남녀는 1,600만 원을 보낸 뒤 풀려나 8월 4일 귀국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을 보냈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2천만 원을 보냈지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요구받았다고 했죠. 민수 부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돈을 보낸다고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죠. 7월 25일 민수 어머니는 견딜 수 없어 캄보디아 관련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을 찾는다는 글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날짜, 나이, 키, 특징을 적었죠. 혹시 누가 봤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 사람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기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사람이라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민수 어머니는 그 사람과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곳이 푸놈펜 외곽의 3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했어요. 한 방에 10여 명이 감금돼 있었고 모두 보이스피싱 일을 강요받았다고 했죠. 탈출한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조직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놓고 한 달쯤 지나면 몸값을 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길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가상화폐로 몸값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정확히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7월 11일 이후 20일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곧 연락이 올 거라는 뜻이었죠. 8월 1일 민수 아버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돈을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았어요. 적금을 해지하고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2,500만 원을 모았죠. 부족하면 친척들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8월 3일 밤 민수 어머니는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꿈이었어요. 민수가 창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다가갈 수 없었죠.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8월 4일 아침, 민수 부모는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유창한 한국어를 쓰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아버님 맞으시죠? 아드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아들이 현재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빚을 갚지 못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3,500만 원 가상화폐로 72시간 안에 보내면 아들을 공항으로 보내주겠다고요. 민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그러면 아들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민수 부모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했죠. 작은 아버지가 500만 원, 외삼촌이 300만 원, 어머니 친구가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간신히 3,500만 원을 모았어요. 8월 5일 민수 아버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인증에 하루가 걸렸죠. 72시간 안에 보내야 하는데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8월 6일 인증이 완료되자마자 3,500만 원으로 테더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긴 영문과 숫자 조합의 지갑 주소와 함께 여기로 보내라는 메시지였죠. 오후 4시 민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3번, 4번 확인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확인 팝업이 떴습니다. 정말 보내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눈을 감고 확인을 눌렀죠.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26,000 테더, 3,500만 원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어요. 민수 아버지는 곧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금했다고 확인해달라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30분,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8월 7일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8월 8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부모는 절망했어요. 사기당한 걸까요? 아들도 잃고 돈도 잃은 걸까요? 민수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8월 9일 오후 민수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오전에 도착한다고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 부모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돌아오는 거라고요. 8월 10일 오전 8시 20분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민수가 나왔어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죠. 민수 어머니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굳어 있었어요.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어머니를 안아주지 않았죠. 시선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냐고,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 감시당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폈죠. 제주로 돌아오는 내내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저녁이 돼서야 나왔지만 두 숟가락 뜨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귀를 기울이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아버지가 복도를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민수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어 같았죠. 아버지는 불안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가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당신을 데려갔는지 물었어요.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저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바꿨어요. 폭행당했냐고, 협박받았냐고요. 민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형사는 조사를 중단하며 정신적 충격이 크니 시간을 두자고 했죠. 그리고 부모님을 따로 불러 당부했습니다. 간혹 범죄 조직이 귀국한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고 협박한다고, 새로운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강요하기도 한다고요. 민수 부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새벽에 통화했던 걸까요? 며칠 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비명소리가 들렸죠. 경찰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부산의 CNC 컨설팅은 유령 회사였다고, 김준혁도 가짜 이름이라고요.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마구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지 말라고요. 2025년 10월 현재 민수는 여전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수 부모는 캄보디아 기사들을 모으며 알게 됐습니다. 8월까지 실종 감금 신고가 330건, 그중 80여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경북 예천의 한 대학생은 민수보다 열흘 먼저 갔다가 8월 8일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고문 흔적이 있었어요. 창원의 20대 남녀는 1,600만을 보내고 귀국했고, 광주의 한 청년은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엔 50여 개의 범죄 단지가 있다고 해요. 수천 명이 감금돼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목표를 못 채우면 폭행당한다고요. 그리고 귀국해도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직은 계속 연락하며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라고 강요한다고요. 민수가 밤마다 통화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말합니다. 한 달에 1,000만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쉬운 돈은 세상에 없다고요. 민수 어머니는 말합니다. 3,500만 원은 아깝지 않다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아들의 웃음이요. 10월 28일 민수는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갔습니다. 10분 만에 돌아왔지만요. 작은 진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밤에 잠들지 못합니다. 캄보디아의 그 방이, 그 목소리들이, 그 공포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2025년 캄보디아, 아직도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그곳에 있습니다. 32일 민수가 그곳에서 겪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